지박엔 참교육한 한국차. 야, 비켜. 뭐야? 이 똥차는? 폴란드에서 소형 전술 차량을 사려고 지박엔과 한국의 KLTV가 맞붙게 되었는데 처음 비교 평가 소식이 전해졌을 때 유럽 자동차 커뮤니티 반응은 냉소적이었습니다. 독일 군용차 상대가 한국차라고? 브랜드 가치부터 게임이 안 된다. 근데 실제 시험 주행 영상이 공개되자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혔거든요. 유럽 군사 포럼에서 수천 개의 댓글이 쏟아지고 일본 야후 자동차 뉴스에서도 이 비교 평가가 대대적으로 다뤄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파헤쳐 드릴게요. 폴란드 국방부가 소형 전술 기동 차량 도입을 공식화한 건 최근 방산 현대화 계획의 일환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폴란드는 방위비를 GDP 대비 4% 수준까지 끌어올리며 유럽에서 가장 빠르게 군비를 증강하고 있는 나라가 됐거든요. 그 핵심 중 하나가 바로 소형 고기동 전술 차량 대규모 확보였습니다. 후보에 오른 건 두 가지였습니다. 메세센츠 클래스 기반 군용 모델, 그리고 기아가 개발한 KLTV입니다. 군용 지박에는 수십 년의 실전 검증 이력을 가진 플랫폼이죠. 나토 회원국 대부분이 이미 운용하고 있고 이름값 하나만큼은 압도적이었습니다. 반면 KLTV는 비교적 최근에 개발된 차량이라 유럽 입장에서는 낯선 존재였어요. 그래서 초반 구도가 딱 이랬거든요. 검증된 독일 전통 이름도 생소한 한국 신생 플랫폼. 근데 첫 번째 시험에서 바로 이변이 터졌습니다. 중량 비교 데이터가 공개되자마자 유럽 포럼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구용 지박엔 기반 모델의 완전 무장 중량이 공개됐을 때 댓글이 터졌습니다. 쟤네 7톤이라고? 전쟁터에서 저런 돼지 몰고 나갔다가 바로 죽지. 구용 차량에서 중량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무거울수록 방어력은 높아지만 기동성과 탈출 능력이 극단적으로 떨어지거든요.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확인된 것처럼 느리고 무거운 차량은 드론 공격에 가장 먼저 노출됩니다. 빠져나갈 수가 없으니까요. 여기서 첫 번째 반전 포인트가 등장합니다. KLTV는 독립현가 구도를 채택했습니다. 네 바퀴가 각각 독립적으로 지면을 따라 움직이는 방식이에요. 진흙, 암석, 모래, 경사면 어디서든 저지력이 이주되고 차체가 극단적인 각도에서도 안정을 잃지 않습니다. 시험주행 영상에서 KLTV가 암벽 경사를 타고 오르는 장면이 공개됐을 때 유럽 포럼 반응이 이랬습니다. 저건 SUV가 아니라 사냥 수준의 움직임이다. 지형 대응 능력에서 차이가 크다. 현대 전장은 포장도로가 기본이 아닙니다. 도심 파괴, 비포장도로, 진흙범람 지형에서 기동성이 곧 생존율이 되는 환경이거든요. 그리고 이 테스트에서 KLTV가 확실히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논쟁은 엔진과 변속기였습니다. 야, 그리고 너 나보다 느려 임마. 내 엔진이 225마력의 변속기도 8단이야. 구용 지박엔 기반 모델은 특수 제작된 5단 변속기를 씁니다. 단순한 구조 덕분에 내구성과 정비성이 뛰어나죠. 반면 KLTV는 상용 플랫폼 기반 8단 자동 변속기를 탑재했어요. 이 소식이 알려지자 유럽에서 논쟁이 터졌습니다. 군용에 8단을 쓴다고? 고장나면 끝이다. 전자 제어가 많으면 전장 환경에서 위험하다. 근데 이건 사실 오해에 가깝습니다. KLTV에 탑재된 변속기는 기아 모하비 플랫폼과 부품 호환성을 가진 상용 계열 변속기거든요. 이미 민수시장에서 수십만 대 이상 검증된 부품입니다. 특수 군용 부품과 달리 전 세계 어디서든 구할 수 있고 정비 매뉴얼도 널려 있어요. 여기서 일본 야후 자동차 뉴스 댓글 반응이 흥미로웠습니다. 이 기사의 좋아요가 16,000개 이상 달린 베스트 댓글이 있었는데 이랬어요. 전쟁에서는 성능보다 수리용이성이 더 중요하다. 또 다른 베스트 댓글에는 좋아요가 12,000개였는데 이런 말이 달렸습니다. 부품을 어디서나 구할 수 있다는 건 엄청난 장점이다. 이게 두 번째 반전 포인트입니다. 구용 장비는 첨단 기술이 전부가 아닙니다. 유지비, 부품 수급 속도, 정비 접근성이 장기 작전에서 실제 전투력을 결정하거든요. 아무리 성능이 뛰어나도 전선에서 고장났을 때 수리를 못하면 그냥 고철 덩어리예요. 그래서 최근 나토 국가들 사이에서 상용 플랫폼 기반 군용 차량 설계가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비싸고 복잡한 순수 군용 장비보다 유지 가능한 장비를 선호하는 흐름이 생긴 거예요. 잠깐 여기서 하나 여쭤볼게요. 군용 차량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방어력, 기동성, 유지비, 확장성 중에서요. 댓글로 하나만 골라서 남겨두시면 나중에 꼭 읽어볼게요. 계속 가볼게요. 지금 이 시점에서 유럽 방산 커뮤니티가 가장 주목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드론 대응 능력이었어요. 야, 이번 전쟁 봤지? 드론 박치기 하면 진짜 답도 없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소형 FPV 드론이 전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수백만 달러짜리 장갑차가 수십만 원짜리 드론 한 방에 격파되는 장면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 전술 차량의 평가 기준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방어력 못지않게 드론 대응, 장비를 얼마나 빠르게 저렴하게 탑재할 수 있느냐가 핵심 평가 항목이 됐거든요. KLTV는 루프 모듈 구도를 채택하고 있어서 철망 방어 구조물, 원격 무장 시스템, 대드론 제머 장비 설치가 상대적으로 간단합니다. 추가 구조 보강 없이 모듈 교체만으로 임무 특성에 맞게 차량을 바꿀 수 있어요. 너네 루프에 철망 올리고 대응화기 달면 돼. 미사일 모듈도 바로 장착 가능하다. 반면 일부 경쟁 차량은 루프 하중 보강 작업이 먼저 필요하고 이게 추가 비용과 시간을 발생시킨다는 점이 지적됐습니다. 유럽 군사 포럼에서 이 부분이 가장 뜨거웠어요. 모듈화 설계는 미래 전장의 필수다.
돈 시대에는 업그레이드 유연성이 생존력이다. 이게 바로 세 번째 반전 포인트입니다. 현대 전술 차량의 핵심 경쟁력은 얼마나 강한 애가 아니에요. 얼마나 빠르게 변신할 수 있느냐거든요. 하나의 플랫폼으로 정찰, 화력 지원, 대드론, 의무분까지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확장성이 선택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가격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야, 지금 너네가 2배 비싼데 추가 비용까지 든다고? 군장비 도입 평가에서 단가는 출발점일 뿐입니다. 유지비, 부품비, 개조 비용, 수명 주기 전체를 포함한 총 운영 비용으로 평가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이 항목에서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야후 댓글에서는 이런 반응이 이어졌어요. 군용차도 이제 가성비 시대인가? 한국 방산이 가격 경쟁력으로 시장을 파고든다. 특히 유럽 포럼에서 주목받은 건 폴란드의 선택 맥락이었습니다. 폴란드는 단기간에 대규모 차량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수백 대, 수천 대 단위로 조달해야 하는 상황에서 대당 비용 차이가 2배라면 그 차이는 전체 예산 규모를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게다가 한국 방산의 강점 중 하나가 납기 속도거든요. 계약 이후 실제 납품까지 걸리는 시간이 서방 업체들보다 현저히 짧다는 게 이미 K전차, K9 자주포 수출 과정에서 입증됐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내부에서도 이 점을 높이 평가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성능, 가격, 납기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선택지가 많지 않다는 거죠. 한국 방산 수출이 유럽에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 얼마나 알고 계세요? 폴란드는 이미 K전차 980대, K9 자주포 648문 도입 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루마니아도 K9 도입을 적극 검토 중이고 노르웨이, 핀란드 같은 북유럽 국가들도 한국 광산 장비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이 흐름이 단순한 가격 경쟁력 때문만은 아닙니다. 유럽 방산 업계가 오랫동안 미국과 독일, 프랑스 중심으로 돌아왔는데 러시아 위협이 현실화되면서 빠른 재무장이 절실해졌거든요. 그에 뒤져온 서방 업체들은 납기가 너무 느리고 가격도 천정무지로 올랐습니다. 그 틈을 한국이 치고 들어온 거예요. 유럽 군사 전문 매체들이 이 현상을 분석하면서 공통적으로 꼽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한국은 성능 타협 없이 빠르게 납품한다. 이게 유럽에서 한국 방산이 신뢰를 얻기 시작한 핵심 이유거든요. 그러면 KLTV 폴란드 경쟁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직 최종 계약 발표가 나지 않은 상태이지만 복수의 유럽 방산 전문 매체들은 KLTV가 최종 후보 우선 협상 대상으로 올라섰다는 보도를 내놨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내부 평가에서 기동성과 모듈화 확장성, 총 운용 비용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거예요. 물론 아직 최종 결정이 나온 건 아닙니다. 정치적 변수, 산업협력 조건, 현지 생산 비율 같은 요소들이 최종 계약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독일 입장에서도 이 계약을 그냥 넘길 리 없고요. 하지만 적어도 이건 확실합니다. 한국차가 지바겐 상대가 되겠어로 비웃던 유럽 커뮤니티가 지금은 진지하게 KLTV를 분석하고 있다는 사실이요. 유럽 포럼에서 이런 댓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방산 시장에서도 일본을 추월할 기세다. 10년 전엔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정리해 드릴게요. 빠르게 가볼게요. 무겁고 강한 차량보다 빠르고 유연한 차량이 살아남습니다. 복잡한 군용 전용 장비보다 쉽게 고치고 부품 구하기 쉬운 장비가 선택됩니다. 비싼 플랫폼으로 들어온 시대에 맞게 확장 가능한 구도가 미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능, 가격, 납기를 동시에 잡은 나라가 방산 시장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브랜드와 전통이 선택 기준이었습니다. 지금은 실전 효율과 유지 가능성, 그리고 드론 시대 대응력이 선택 기준이 됩니다. 한국 방산이 유럽에서 빠르게 신뢰를 쌓아가는 건 단순히 저렴해서가 아닙니다. 현대 전장이 요구하는 것들을 정확히 짚어냈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두 가지 여쭤볼게요. 군용 장비에서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가 중요할까요? 아니면 실전 효율이 전부일까요? 그리고 한국 방산이 이 기세로 유럽 시장을 얼마나 더 파고들 수 있다고 보세요? 댓글로 솔직한 생각 남겨주세요. 읽어볼게요. 세계 방산 시장 흐름과 한국 기술이 글로벌 판도를 바꾸는 이야기 계속 다룰 예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